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열풍, 어떤 유행이나 대단한 현상을 말하는 거죠. 사막의 뜨거운 바람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날씨도 오늘은 따뜻한 바람이 부는 기온이었습니다. 인터넷 은행 출범이 경제 분야에서는 열풍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점, 기술과의 결합, 편리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안전성 등에서는 걱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핀테크 지원센터장을 맡고 계시죠. 서강대 정유신 교수 연결해서 이 문제와 열풍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성적표가 깜짝 놀랄 만큼 높게 나왔습니다. 반도체 호황, 여러 배경들이 있긴 한데요. 어디까지 가게 될지 궁금합니다. 전직 대통령과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코스피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 실적도 최고조입니다. 배경과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은 경제의 소리 준비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만나는 경제의 풍경. 요즘 혼자 밥 먹고 차 마시고 생활하는 혼족 시대입니다. 혼밥족들을 위한 음식점이 있다고 해서 그 풍경 소리로 담아봤습니다. 2017년 4월 7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이번 주 내내 신문 경제면을 비롯해서 포털사이트 경제면에 계속 등장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터넷 은행이었습니다. K뱅크가 출범했죠. 출범 사흘 만에 가입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굉장한 속도의 열풍에 해당되고요. 2호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 은행권 판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산분리 문제 계속 제기되고 있죠. 자본금의 한계 문제도 있고요. 또 안전성, 또 세대별로 접근이 어려운 분들은 어떡하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핀테크 지원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서강대 경영대학원 정유신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열풍이라고 할 만큼 이 인터넷 전문은행 반응이 뜨겁습니다. 금융권에도 또 교수님께서 직접 계신 적이 있는데 이 출범 사흘 만에 10만 명 넘어서는 현상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저희가? 네, 초기 마케팅이 좀 있었겠죠. 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은행, 증권, 한 달간 비대면 거에 계좌에서 갖다 받게 되면은. 네네. 보통 한 7, 8만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게 좀 4월 만에 10만이 넘었으니까 대단한 거고요. 네네. 은행하고 거래할 때 보통 이제 거래하기 편하고 금리가 좋은 은행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네네. 이번에 이제 K뱅크가 며칠 만에 돌풍을 일으킨 것도 결국 이제 그 거래 편의성하고 금리 측면에서 네. 나름대로 차별화에 성공을 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계좌 틀 때 은행 영업 전가 가지를 않고 스마트폰만으로 이제 신분증 촬영하고 뭐까지 절차 갖다가 진행을 하면은 배설할 수가 있는 점이 이제 굉장히 큰 차별화 포인트였다. 금리도 금리 대출 경우에 이제 네. 4%에서 9% 정도. 이게 저축은행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5, 6%포인트 이상 낮고. 네. 이러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이제 계산 한번 터보고 이제 해보셨나요? 네. 예, 확실히 좀 달라요. 이게 어떻게 좀 사소한 절차일 수도 있지만. 네. 또 얘기 들어보면 어려운 분들 확실히 편리하다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예. 보통 이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은행 가시면 종이 여러 장 펴놓고 자 여기 사인하시고요. 여기 하시고요. 여기 하시고요. 또 굉장히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감소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극복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딴 쪽에서 이런 얘기도 하시죠. 이게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네. 모른다는 것도 좀 얘기하시고 UI, UX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그 유저 인터페이스 또 유저 익스피리언스에서 이제 이런 부분 좀 오히려 미흡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미흡 이슈는 아니고 은행은 이게 좀 PC 중심이에요. 네. 그래서 K뱅크 같은 인터넷 뱅크는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네. 클릭하는 거라든지 화면 디자인 이런 게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른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앱 깔고 계좌를 개설하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통장 만든다고 줄 서도 없는 거고. 네네. 또 이게 이제 인터넷 전문행이라는 게 이제 24시간 360일 문을 안 닫잖아요. 네. 그러니까, 휴일날 스마트폰 갖고만 해서 이제 상담하고 대출 바로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은행 이런 쪽이랑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 예. 저는 이제 이게 은행하고 인터넷 전문하고 어떻게 다르냐는데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네. 시중은행은 저희 이제 사진 찍을 때 네. 정말 전문가시고 좋아하는 분들은 렌즈 교환용 있잖아요. DSLR 카메라. 이걸 예. 쓰시는데 이거하고 그게 스마트폰 카메라가 있는데 네네. 시중은행은 DSLR 카메라라고 네. 하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그러니까 정말 잘 찍으려면 DSLR 찍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다 찍잖아요. 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언제 어디서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쓰게 되면 점점 이게 수익 모델이 만들어져 갖고 기술 개발 굉장히 치열해지니까 네.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좋아진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것도 마치 이제 대비를 시켜보면은 시중은행하고 인터넷 전문행이 이제 워낙 언제 어디서 쓸 수 있잖아요. 언제 네네. 어디서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점 쓰다 보면 결국은 이제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면서 서비스 경쟁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서비스 나오게 된다. 이게 사실 이제 앞으로 인터넷 전문행이 잘 될 경우에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다른 은행에 영향을 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끄덕끄덕 거릴 만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이 기존 은행이 DSLR 아주 고성능 카메라라고 한다면,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한다면 인터넷 뱅크는 핸드폰 카메라다. 이런 비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 은행과의 경쟁보다는 이제 이금융권과의 경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중금리가 사실 봤더니 최저금리가 4.19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신용이 그동안 이 은행권 안에서의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인책인데 문제는 이분들은 대출 위험도가 높잖아요.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텐데 이게 대비돼 있냐 이런 의심이 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학생, 사회초년생 이런 분들은 이제 신용등급이 낮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출 위험성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사실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해서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그럴 경우에 이제 기존에 이제 은행이나 저축은행 했듯이 재무 그분들의 통장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그런 재무 상태 같은 분석해서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정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최근 나오는 그런 기법들을 보게 되면 그런 재무 정보나 데이터가 아니고 비재무 정보 데이터, 평판 정보라든지. 네. 예를 들면은 똑같은 신용 등급이라도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또는 이게 소비 행태가 좀 돈을 많이 쓰지 그래가지고 돈을 못 갚을 수도 있고 네네. 어떤 분들은 갚을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에 따라 차별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의 고객들을 데이터 수집을 해가지고 많이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좀 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게 좀 분석이 되고 나면 상당히 좀 더 이런 쪽에 차별화가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중금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너무 금리가 높다라는 의견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낮출 수 있는 여지를 분명히 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술이라는 부분은 기존의 사회제도로서의 기업과 달리 계속 변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핸드폰 카메라지만 여러 가지 기능적 개선이 이루어지듯 좀 좋아질 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은 출범 전에 저희가 이 관련 주제를 다룰 때 계속 은산분리 주제를 부각해서 다뤘거든요. 네. 이게 지금 K뱅크 그런 많은 분들이 왜 K뱅크가 하겠지만 KT가 연관되어 있고 카카오뱅크는 이름만 들어도 아실 것 같고 결국은 이 기업들이 얼마만큼 지분을 투자하느냐 이런 문제. 왜냐하면 은산분리라는 게 사실 이 은행을 만들면 이런 기업들의 사금고화가 되지 않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는 우리가 IMF도 겪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제 그 취지는 굉장히 훌륭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네. 문제는 지금 저희가 인터넷 모바일 시대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네. 과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절대 산업자본은 은행에 풀어서 안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취지는 살리면서 은산분리의 취지 결국 네. 이제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하는 거 이거 취지는 살리면서 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를테면 산업자본은 비롯해 관계사한테 대출을 제한한다라든지 또는 공정거래법상의 규정을 만들어서 대기업이 사금고를 갖다 막는다 이런 방법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비유를 한번 드려보면 네. 이미 지금 저희 손안에 모바일 스마트폰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물질 산업하고 금융이 완전히 연결돼 있어요. 이미 예를 들면 사이트하고 들어가서 각종 제품들을 보고 비교하고 결정한 다음에 결제까지 하잖아요. 금융회의까지. 네, 이거는 맞습니다. 실물이라는 산업하고 지금 금융이 결합돼 있거든요. 손안에. 네. 그래서 이걸 은산을 분리한다는 건
삼성 갤럭시로 제품을 찾아서 비교하고 나서 결제는 애플 아이폰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이 좀 통합이 되는 환경이니까 네. 이제 은산분리는 좀 그 환경 변화에 맞게 좀 바꾸고 취진을 살리자 하는 게 생각입니다. 원칙적인 면에서의 은산분리 이 위험성을 막는다라는 점은 옳으나 지금 변화되는 추세에 따라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자, 일단은 교수님께서는 핀테크 지원센터장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변화 발전하는 이 기술 기반의 새로운 금융 또 금융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보안 걱정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신용카드 이런 것들 뭐 대기업 털리고 최근에 오토 회사들이 털리고 이거 어떻게 안심해도 되나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디지털 세계로 많이 가게 되면은 비대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보안 문제 전반적으로 다 있는 거고요. 네네. 아니 이제 기존의 시중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은 어떠하냐 이런 부분을 제가 비교해 보면 인터넷 전문은행도 제가 은행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 감독 당국이 요구하는 그 정보 보안 시스템을 전부 다 갖춰야 돼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도 보안 강화를 위해서 이제 근데 뭐 주민번호 뭐 이런 그 개인 식별 정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망으로 차단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망분리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또 망분리 안에 들어가서도 이런 개인 식별 정보,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런 부분, 주민번호 갖다가 암호화를 시키라고 돼 있어요. 네. 이중 장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기존 은행 대비 보안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자, 여러 가지 이미 정부 서비스 역시 이렇게 모바일 인터넷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높은 수준의 보안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범죄에 악용되는 것 사실 일반 오프라인 통장 지금 이제 은행에서 발급하는 통장에서도 사실 개인을 속여서 또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급이 쉬우면 더더욱 이런 쪽에 악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또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로 봐야겠죠. 사실 이제 발급이 쉬워지면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까 이제 암호화까지 하는 조금 더 강화된 그런 조치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보안은 아마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쪽 K뱅크 앞으로 카카오뱅크도 나오겠지만 각별히 이런 쪽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범죄 조직 저희도 생생경제에서도 계속 금융감독원과 다루고 있는데 이들이 계속 진화하면서 범죄를 만들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이 열풍이 아주 뜨거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스마트폰과 DSLR 비유 많은 분들이 지금 끄덕끄덕 하셨을 텐데 스마트폰이 결국은 DSLR 시장도 움츠러들게 만드냐? 바꿔 말하면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뱅크가 흔들까요? 은행 전체 산업을? 이번에 워낙 기대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시중은행 어떤 은행 장부는 충격을 받았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적으로는 지금 자본금이 K뱅크 2,500억이고 카카오가 지금 3,000억으로 진짜 시작을 하잖아요. 은행의 기준에서 하면 다 BIC라는 걸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몇 배까지 위험 자산을 갖다 늘릴 수 있냐. 그건 대출이죠. 늘릴 수 있냐는 건데 자본금이 작으니까 예컨대 대출 자산을 갖다 많이 늘릴 수는 없어요. 목표 올해 예컨대 한 5,000억 이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00억이면 지금 큰 은행만 지점 하나의 대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바로 크게 영향을 주거나 그런 양적으로는 그런 건 아닌데 실적으로는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워낙 빠르게 늘어나니까 비대면 각 은행들도 지금 이런 쪽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특히 문제는 뭐냐면 은행에 다 모바일 뱅크 파트가 있잖아요. 예, 이미 있죠. 근데 주로 이제 PC 파트 중심으로 인터넷 중심으로 돼 있고 모바일로는 아직은 좀 약한데 이쪽을 치고 나가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이제 그 지점과 인력을 갖고 있는 그 오프라인 망이 다 있잖아요. 이런 부분하고 상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 그 마켓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깎아먹기. 그래서 이게 이쪽을 너무 키우다 보면 전체적으로 수익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쪽의 조절을 이런 은행 입장에서는 필요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이런 그 인터넷 전문행 같은 분들이 이제 빠르게 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을 좀 촉진하고 금리를 더 대출금 같은 거 떨어뜨리고 수수료 떨어뜨리고 편리함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금융 소비자들이 이쪽이 참 좋다. 보안의 우려가 잘 차단된다면 이제 이런 쪽으로 되면 전체의 어떤 금융의 어떤 그 행태 또는 수익 모델
뭐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고 금융소비자들은 결국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고 봅니다. 예, 소비자를 위한 바람직한 경쟁 유발은 일단 그 효과는 확실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세대에 따른 부분들도 있는데 그건 또 좀 진행돼서 얘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핀테크 지원센터장이시죠. 서강대 경영대학원 정유신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전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주시면 더 두꺼워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 사전 앞서 인터뷰한 인터넷 은행입니다. 오프라인 점포가 아예 없습니다. 금융 서비스를 인터넷상에서 특히 모바일상에서 제공하는 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하자마자 벌써 1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있다고 합니다. 얘기 듣고 나도 한번 해볼까? 쉽게 가입된다는데? 이렇게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중은행에 비해서 서비스용이 간편하고 시간 제약이 없습니다. 예금 금리도 좀 높고 대출 이자는 낮다라는 점에서 이점이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 부분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저희가 이런 얘기 결론으로 말씀드렸죠. 또 세대별로 노년층이라든지 여러분들은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노년층도 쉽게 이용하실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벌써 인터넷은행에 가입하셔서 이용 후기를 쓰신 분들도 있고 또 개선점을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 은행에 가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창구 업무 보시는 분들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이 풍경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인터넷 은행 출범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과 감상 있으시면 또 경험담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금요일 오후 3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수출 호조 얘기해드렸고요. 삼성 실적도 뒤에 인터뷰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전망이 꽤 좋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현대기아차에서 엔진 결함이 드러나서 리콜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갖고 계신 분들, 2차 갖고 계신 분들은 귀 쫑긋 하셔야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지금 채권단 채무조정 중인데요.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톱뉴스 2대12 권소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삼성이야 뭐 지금 반도체 잘 되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요. 선박, 철강 이게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한 게 작년 같은데 꽤 좋았나 보죠? 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 업종 수출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회의에는 11개 주요 업종의 협회, 단체 뭐 이런 것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이제 대부분 수출 주력 품목이 이번 달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네. 특히 뭐 선박,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뭐 컴퓨터, 석유와 석유 제품, 철강 뭐 이런 업종은 4월달에 2자릿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선박 같은 경우는 고가 플랜트가 통관되면서 이제 늘어날 것으로 봤고요. 또 반도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워낙 요즘 뭐 호황이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신형 스마트폰도 출시가 되니까 더 이제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평판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판매 호조, 그리고 석유화학이나 석유 제품은 유가 상승 덕에, 또 철강은 단가 상승, 뭐 이런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있어서 뭐 네. 이런 것들이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4월달에도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건데요. 6개월 연속 증가는 2011년 12월 이후 5년 4개월 만입니다. 예, 좀 숨통 트인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자, 사드 보복 얘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롯데마트 봤더니 영업정지 기간을 늘렸다 이런 얘기도 들리네요. 네, 지금 중국 롯데마트 90%가량의 영업정지를 당해서 문을 닫은 상황이잖아요. 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1차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곳이 48곳인데요. 네. 이런 데가 이제 영업을 재개를 하려면 중국 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와서 영업정지를 시켰던 사유가 해소됐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영업을 재개해도 된다, 뭐 이런 판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시 현장 점검이 이루어진 곳은 7개 뿐이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6곳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 2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허베이성의 그 옌지아오점만 4월 5일자로 영업재개 허가를 받았는데요. 나머지 41곳에 대해서는 당국이 아예 현장 점검을 안 나온 겁니다. 이렇게 90%에 이르는 점포가 영업정지 연장에 따라서 대략 한 2달간 문을 닫게 되면 전체 매출 손실은 최소 2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정말 중국을 대국이라고 부르는데 소국 아닌가 이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엔진 결함이 드러나서 무더기 리콜을 실시한다 그러거든요. 지금 운전하신 분들 많이 듣고 계신데 걱정하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그랜저, 소나타, K7, K5, 스포티지 이렇게 5개 현대기아차 차종 17만 1000여 대에 대해서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네. 최근 5년간 단일사로 리콜된 사례 중에서는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네네. 지난 2013년에 현대차, 아반떼 등 19개 차종 82만 5천 대 리콜했었고요. 이어서 2015년 르노, 삼성의 SM5와 SM3 39만 2천 대 리콜했었는데요. 그동안에 이 현대차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일부 모델에서 네. 엔진 소착, 그러니까 마찰열로 인해서 접촉면이 달라붙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네. 이런 현상 때문에 주행 중에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소비자들의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작년 10월에 제작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네. 이 조사 자체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안전연구원이 맡았는데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이 세타2 엔진에서 실제로 소착 현상이 나타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안전운행에도 좀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지난달 말에 국토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네. 이 현대차가 사실 세타2 엔진 결함이 지난 2015년에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리콜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국내 차량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조사를 한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이제 자진 리콜을 결정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늑장 대응이다 이런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랜저, 소나타, K7, K5, 스포티지 등 이 차주들은 좀 미리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한 문제니까요. 대우조선해양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채무 조정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금 얘기되고 있나요? 지금 정부와 산업은행 등이 이제 대우조선해양 채무 재정화 방안을 제시했고 채권단인 시중은행으로부터 합의를 구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네. 원래는 오늘까지 시중은행으로부터 확약서를 좀 받기로 했는데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 합의서 초안을 보냈던 산업은행이 이 합의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오늘 중으로 수정 합의서를 시중은행에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어제 사실 이게 출입은행이 무담보 채권 1조 3천억 원을 출자 전환하는 대신 인수하는 대우조선 연구채 금리를 기존 3%에서 1%로 낮추라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그만큼 이 대우조선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니까 회생 가능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시중은행은 어느 정도 고지를 합의를 했는데 일부 사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고 이제 산이 상당 부분 수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이 이렇게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아마 다른 사채권자로부터 동의를 얻기도 좀 수월할 텐데요. 사채권자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일단 결정을 미룬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한 증권사는 대우조선이 채무 재조정 합의에 실패해서 일종의 워크아웃이죠. 이 P플랜에 도입하게 되면 시중은행의 총당금 부담액이 9,878억 원에 달한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이 프리패키지 P플랜으로 가면 한진해운 결과 나온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갤럭시 S8 오늘부터 예약 판매 돌입했다고요? 네, 삼성전자의 차기 전략 제품이죠. 갤럭시 S8 오늘부터 예약 판매에 들어갔는데요. LG U+에서는 예약 판매 사이트에 접속이 몰리면서 한때 접속장애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날 오전 9시부터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 접속이 지연되거나 끊기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이동통신 3사 중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 곳이 LG U+거든요. 네네. LG의 경우에는 이제 요금제에 따라서 7만 9천 원에서 최대 26만 4천 원까지 공시 지원금을 줍니다. KT는 7만 5천 원에서 24만 7천 원, 그리고 SK텔레콤은 6만 5천 원에서 23만 7천 원가량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이 전작인 갤럭시 S7과는 좀 비슷하면서 앞서 나온 LG전자의 G6보다는 많은 수준입니다. 네. 가장 인기 있는 요금제가 보통 이제 6만 원대 데이터 요금이라고 보는데요. 이 요금제를 쓰면서 이제 지원금까지 받았을 경우에 갤럭시 S8을 LG U+에서는 최저 75만 원대, 그리고 KT와 SK텔레콤에서는 각각 76만 원, 77만 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의 톱 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처음 말씀드린 이제 수출 전망 좋다 이런 뉴스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네. 회복세가 뚜렷하니까 요즘 워낙에 이제 안 좋은 뉴스 중에서 이런 뉴스 굉장히 반가웠긴 한데요. 네. 그렇지만 지금 미국, 중국 이런 것들 보호무역 강화하고 있고 미국 금리 인상 같은 리스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출 상황은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외부 변수도 좀 잘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FM 94.5MHz로 듣고 계시는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두 번째 생생인터뷰는 삼성전자 실적 관련된 얘기입니다. 한국의 정치 좀 어렵죠. 또 경제 상황도 전체적으로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 구조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반대로 움직이는 듯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실적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9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보이면서 2013년 이후 최대치를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배경이 뭔지 또 의미가 뭔지 또 증시 현황 앞으로 어떻게 흐름 진행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증권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주목할 만한 악재로 꼽혔던 갤럭시 노트 7 단종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분기도 그렇고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9조 9천억대를 발표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그런 실적이었었습니다. 행간에는 10조 얘기도 좀 나왔었습니다만 9조 9천억으로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말씀 주셨던 대로 2013년도 3분기 영업이익 10조 2천억 원 이후에 최대 실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라면은 일단 반도체 부분의 강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도 일정 부분 좀 우호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디램 가격이 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공급보다 이제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은 상태로서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고요. 특히 3낸드 쪽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반도체 부분이 삼성전자의 실적의 대부분을 좀 이끌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LCD 패널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OLED 이런 공급 부족 심화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좀 실적에 도움을 줬던 모습이었고요. 중저가 폰, A 시리즈, J 시리즈 이런 부분들의 좀 판매 호조도 갤럭시의 그 빈틈을 조금 메워주는 갤럭시 7 노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빈틈을 좀 메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참 여러 과정 또 배경이 있고 환율 얘기도 살짝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한국경제 얘기하면서 앞서 저희가 뉴스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안 되는 기분 좋은 청신호 뉴스 중에 하나가 반도체 호황이거든요.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왜 호황인 거죠? 네, 사실 반도체 같은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과거에 치킨 게임을 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이제 업체들이 상당히 좀 힘든 그런 과정을 겪게 만들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의 독주 체제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도시바 같은 경우도 지금 매각을 할 정도의 이제 그렇죠. 시장의 흐름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 호황에 대한 그런 뉘앙스는 지금 최근에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전장 부품, 전자장비라고 하는데요. 네. 자동차가 이제 커넥트카라든지 스마트카 최근에 나오는 자동차에는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전자장비들을 달고 나옵니다. 네네네. 네, 자율주행 수준은 아니지만 반자율주행 수준 정도까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특히 좀 IT 모바일 기기들도 상당히 좀 그렇죠. 정밀화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숫자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마트 기기의 고사양화가 계속적으로 좀 반도체의 좀 수량을 계속적으로 좀 필요로 하게 되고 네, 수요가 늘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삼성전자의 좀 공급 조절과도 좀 맞물리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가장 메리트를 계속 갖고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는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만 정리해 보면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좋은 환경 또 그 공급 부족 그러니까 많이 써야 되는데 이 시장을 장악한 두 업체가 공급을 쥐고 있으니까 이제 좀 더 이익을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좀 시기적이고 일시적인 거잖아요. 이 반도체가 이끌어가는 전자업계 호황이 계속될까? 까지 이어질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한 2020년 정도까지는 반도체 호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딸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계속 증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만큼 이제 증설을 할 정도로 이제 물량이 딸리는데 다른 나라의 업체들은 이제 고사되었기 때문에 이제 공급이 상당히 좀 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은 2020년 정도까지 계속 예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좀 피크를 예상하는 부분들은 2018년 후반에서 2019년 정도 이 정도를 좀 피크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3낸드 시장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을 좀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장 2020년, 2018년 경우에는 또 피크 이런 얘기가 있군요. 관련된 뉴스들 보다 보니까 지금 유기 다이오드죠. OLED 이 디스플레이 호황도 얘기되던데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근데 지금 사실 반도체는 이제 개화기라고 볼 수 있겠죠. 꽃이 네. 피고 있는 구간이라고 본다라면은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봉우리가 맺혀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TV 각 집집마다 보통 LCD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LED 좀 한동안 좀 많이 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LED 보고 있고 이제 지금 이제 OLED 쪽도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가격적인 부담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OLED 시장이 확 개화가 안 되는데 최근에 좀 나오는 얘기로는 한 2020년 정도까지는 뭐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가격을 많이 낮춘 부분, 이렇게 잉크젯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뭐 기술적인 용어라서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좀 이해하시기는 어렵겠지만 네네. 일단 OLED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막 보급 단계고 가격적인 부분들이 좀 조율되면서 하여튼 2020년까지는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구간.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도체가 지금 초호황기라면은 OLED는 이제 서서히 개화되면서 사실 애플도 이제 OLED 폰을 이제 연말 내지는 내년에 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OLED가 이제 초저전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배터리와도 관련이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선명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OLED는 이제 서서히 좀 걸음마에서 조금씩 걷기 시작하는 단계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OLED 호황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계속 좀 수혜를 보고 있지만 최근에는 뭐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많이 보고 중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투자 흐름이라든지 시장 전망 필요하신 분들은 요 표현 잘 새겨 들으셔야겠습니다. 반도체는 꽃이 핀 개화 상황이고 지금 OLED는 이 꽃봉오리가 연결어 있는 상태. 예,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전자가 우리 경제의 어떤 호황을 이끌고 있는 얘기를 했고요. 자, 지금 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했는데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아주 미미하긴 합니다만 뭐 1%포인트, 0.05% 뭐 이 정도인데 지금 주식은 코스피는 좀 주춤하고 있고요. 이 삼성전자 주식도 조금 떨어지는 모양도 보였거든요. 시장 네네. 상황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3월 15일부터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꾸준한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삼성전자의 자사주가 최근에 좀 이끌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다음 주 초반 정도 되면 삼성전자의 자사주는 매입이 매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은 양을 자사주를 매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주가 하락을 좀 저지했던 요인이고 일단 자사주 매수에 맞춰서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면서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을 누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분기 배당을 이제 삼성전자는 실시를 하게 됩니다. 다른 뭐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연말 배당 내지는 뭐 반기 배당하는 경우도 많은데 삼성전자는 이제 분기 배당을 이제 시작하게 됨으로써 일단 뭐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이제 다른 기업들과 좀 뭐랄까요, 눈높이를 좀 맞춰갈 수 네.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는 좀 어느 정도 자사주 매입 마무리에 따른 매물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약한 부분인데요. 일단 삼성전자 자사주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다시 한번 또 뭐 실적으로 뭐 시장을 좀 이끌 수 있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혼자서 좀 독주했던 그런 경향이 좀 많았죠. 그래서 지수를 네. 강하게 이끌었던 홀로 좀 독주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주가 자체는 오히려 실적 발표와 함께 매물을 좀 맞으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뭐 206만 원을 넘어선 상황은 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거대담론에 해당될 수 있을 텐데요. 저평가됐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100을 넘어서서 2200을 돌파할 것인가 이런 전망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증시 분석이나 관련된 걸 보고 계시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 해외에서 본다라면은 해외 다른 나라들 뭐 다른 신흥국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선진국 시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적들은 상당히 좀 좋아졌고 실적은 상당히 좀 계속적으로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대기업들의 주가와 함께 지수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이제 평균 PER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과 연관해서 본다면 상당히 좀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고요. PBR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도 보통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또 최근에 많이 올라온 신흥국들과도 대비해서도 보통 한 20% 이상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좀 저평가 논리로 좀 외국인들의 좀 수급이 많이 최근에 개선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특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를 틈을 타서 신흥국 통화의 강세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돼서 많이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외국인들의 수급을 어떻게 자극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종목들 자체는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논리가 설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만 좀 본다라면은 다른 납폭과대 내수주들과는 또 반대로 주가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주식 시장 자체에서 지수 자체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종목들 간의 괴리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 간의 냉온탕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뭐 앞으로 좀 투자를 하면서 지수가 또다시 2200, 2300을 가야 되는 뭐 개연성이 생길 때는 다시 한번 좀 낙폭 과대되었던 내수주들, 특히 이제 소비가 자극될 수 있는 부분들, 네. 민감주에서 소비주로 일단 주식 시장이 조금씩 이동하게 된다라면은 이런 부분들로 좀 내수주들,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PER, 주가 이익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또 그 안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지수상의 저평가라는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금요일입니다. 경제의 소리 귀로 만나보는 귀로 보는 경제의 풍경이죠. 오늘도 이혜선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혜선 리포터는 혼자 사시나요? 아니요, 전 부모님하고 같이 삽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군요. 네. 예. 자, 요즘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오늘도 그 얘기 준비해 오셨다고요? 맞습니다. 뭐 요즘 혼밥이라는 단어 좀 다들 들어보셨을 것 저도 같아요. 혼밥해요. 예, 네, 가끔씩. 혼자 밥 먹는 문화를 얘기하는 건데요. 고백하건대 저는 어제 저녁도 오늘 점심도 다 혼밥을 했습니다. 네, 자주 하시네요. 네, 그 인터넷에 보면은 혼밥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레벨이 높을수록 혼자 밥 먹기 어려운 메뉴를 뜻하는 건데요. 네.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소주에 삼겹살, 2번 햄버거, 3번 편의점에서 먹는 컵라면, 4번은 떡볶이에 순대입니다. 이 4개가 혹시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혼밥을 아주 거의 프로페셔널하게 하시는 분들 당연히 저는 소주 삼겹살이 1위일 것 같아요. 아, 이 네, 정도면 가장 어려울 것 같고. 프로 혼밥러다. 아, 네. 다른 것들은 그다음은 혹시 헷갈리는데요. 컵라면이 4등일 것 같고요. 네. 떡볶이와 순대가 3등, 햄버거가 2등일 것 같습니다. 거의 맞추셨어요. 딱 네. 절반은 맞추셨는데 편의점 컵라면이 가장 레벨이 낮습니다. 네. 가장 쉽고요. 그 다음이 햄버거 세트, 그 다음이 떡볶이와 순대, 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건 소주의 삼겹살이라고 합니다. 네네.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27.7%에 달한다고 해요. 뭐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요즘은 아예 1인 가구를 위한 식당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신촌에 1인 식당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네.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네. 소리로 같이 만나보시죠. 결제를 하시려면 현금이나 카드 버튼을 누르세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10번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처음 일본 여행을 했을 때 네. 예, 카운터에 그러니까 음식을 주는 곳 가서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분이 손가락을 가리키는 곳으로 가라고 해서 갔더니 네. 이상한 기계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그런 기계 소리 같은데요. 네, 이게 자판기인데요. 이 식당은 일본식 라면을 파는 음식점입니다. 아.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자판기로 주문을 받아요. 네. 그래서 뭐 혼자 밥을 먹으러 왔어도 한 명이서 왔다, 뭐 자리가 있느냐 이런 걸 굳이 하나하나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음식을 먹는 자리도 독서실처럼 칸막이가 다 쳐져 있어요. 칸막이를 왜 쳤을까요? 이 독서실 같은 구조와 칸막이가 쳐진 좌석이 1인 식당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네. 테이블이 가게 안쪽, 즉 주방을 향해서 세로로 쭉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다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옆 사람을 볼 수도 없고요. 네. 신경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오로지 혼자만의 공간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건데요. 신촌에서 1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현양배 씨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네. 다른 걸 하다가 저희가 업종 변경을 한번 했어요. 뭐 1인 가구 늘어난 것도 그렇고 일본 여행 중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식당을 보게 됐거든요. 우선 입구 쪽에 보시면은 저희는 종업원이 홀에 상주하진 않아요. 주방에서 이제 주문을 받는 거죠. 요즘은 이런 시스템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결혼도 늦게 하는 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1인 가구가 늘어난 지 좀 오래됐어요. 혼자 오시는 단골 손님도 보면은 이제 시간에 쫓긴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더 그렇잖아요. 빨리 먹고 가야 되고. 혼자 식당에서 밥 먹는 게 예전 같았으면 조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오픈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옆에 눈치도 안 보고 그냥 편하게 식사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예, 이게 뭐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이런 트렌드를 이미 읽고서 한 건데요. 네. 아까 그 독서실 같은 풍경이라고 했잖아요. 네. 밥 먹다 갑자기 강의를 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식사를 하는 네. 학생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한 카드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부분이 바로 이 음식이라고 합니다. 네. 무려 75%를 차지하고 있고요. 덕분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같은 간편식 시장의 규모가 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요즘 뭐 편의점 가도 그렇게 도시락 혼자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게 이제 1인 가구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네. 이코노미가 아니라 1코노미다 이런 말도 나온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20년에 1인 가구 소비 지출 규모가 120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구성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 20대에서 40대까지의 대학생이나 직장인입니다. 1인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박영주 씨의 이야기도 잠시 들어보시죠. 확실히 이제 2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혼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인식이 변하고 있어서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해요. 다른 식당에 비해서 뭐 다른 건 없는데 확실한 거는 이제 저희 가게가 직장인하고 대학생들이 좀 비중이 제일 많이 큰 것 같아요. 여성 손님들이 조금 더 비중이 큰 것 같고 이어폰 같은 거 착용해가지고 무슨 강의 들으면서 먹는 사람도 있고 1인 식당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되고 많이 생기고 하니까 원래 제가 혼자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제가 이제 오고 나서 이제 혼자 영화 보는 것도 해볼까도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혼자 라면집 가서 먹어보기도 한번 했어요. 이렇게 썩 나쁘진 않더라고요, 많이. 네, 이분도 경험이네. 사실 저도 혼자 밥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점심에 이제 인터뷰 녹음이 잡히고 나면 누군가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혼자 먹을 때가 많은데 네. 빈자리가 상당히 부담돼요, 앞에. 근데 맞아요. 이렇게 먹으면 전혀 그런 부담은 없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신촌 주변에 혹시 가면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정말 인기가 많은 게 제가 오후 4시 30분쯤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고 저녁 장사 딱 시작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이 문 여는 시간 맞춰서 손님들이 줄을 쫙 서더라고요. 아, 네. 네, 문 열자마자 거의 만석이었는데요. 이 1인 식당을 찾아온 분들에게 이곳의 매력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그냥 혼자 먹기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가지고 되게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일반 그냥 식당 가면 사람들도 많고 약간 혼자 먹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혼자 먹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칸막이가 쳐져 있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혼자서 먹을 때 집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칸막이 돼서 여기 1인 전용이거든요. 무슨 전 사람 많은 데서도 혼자 먹는 거 별 개의치 않는 편인데 혼자서 밥 먹는 거가 편하고 좋을 때도 많아요. 왜냐면 메뉴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배고플 때 시간이나 메뉴를 정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라면이 먹고 싶어서 찾은 거였는데 줄이 생각보다 길어요. 근데 혼자 먹으니까 이렇게 오래 먹지도 않아서 그 줄이 금방금방 줄고 그래서 딱히 시간만 잘 맞추면 한 번에 들어와서 먹을 수 있어요. 진짜 네. 학교 앞에 진짜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꼭. 인기가 좋은데요. 맛도 좋은가 보죠? 네, 맛도 좋고요. 근데 저는 이게 밥을 먹는 것조차 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기 어려워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1인 식당과 혼밥 좀 신기하긴 한데요. 늘어났다고 또 마냥 신기할 수만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사회를 반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혜선 리포터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 경제 이야기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인터넷 은행 출범도 잘 들으셨다고 하신 6467님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요일입니다. 주말 봄 만끽하시고요. 또 봄처럼 회복되는 우리 경제, 사회 이런 부분도 같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토요일, 일요일 보내고요.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말 뉴스앤뮤직도 94.5MHz YTN 라디오와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